스파이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007의 제임스 본드,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 국방부 깊숙한 곳에 침투해가지고 1급 기밀 문서를 빼내는 그런 영화 같은 장면을 떠올리시는 건가요? 근데 현실은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어느 날 내가 뽑은 우리 동네 시장이 아니면 뭐 우리 회사의 클라우드를 관리해주는 IT 외주 업체 직원이 남몰래 중국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거 무슨 막 음모론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미국과 영국 그리고 캐나다 한복판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연방정부의 높은 벽을 넘는 대신에 민주주의에 어떻게 보면 가장 노출되어 있고 약한 고리인 동네를 노리는 검은 그림자로부터 우리는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원빅월드쇼에서는 우리 주변에 드리운 중국의 검은 그림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국가안보라고 하면 미사일 방어체계라든지 전투기 설계도라든지 그런 엄청 거창한 것들 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스파이 활동이라든지 그런 선거 개입 뉴스 같은 거를 봐도 솔직히 내 일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워싱턴이나 뭐 런던 그런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최근 몇 년간 서방 정부 기관들이 발표한 보고서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중화人民共和国国家安全部라고 해외에서 Ministry of State Security 또는 MSS라고 줄여서 말하는 중국의 국가안전부가 있죠. 그 정부 기관의 타겟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타겟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백악관이나 뭐 펜타곤을 직접 공략하는 건가? 뭐 당연히 물론 계속 그러겠지만 거기 말고도 그들이 눈을 돌린 새로운 곳이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보안 검증 시스템이 아예 없는 평범한 지자체, 동네 시의원, 그리고 민간 IT 외주 업체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중국의 정부 기관인 국가안전부의 화살이 민간 지자체를 향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오늘 원빅월드쇼에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아카디아라는 소도시가 있어요. 인구 5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인데요. 이곳 전직 시장 중에 아일린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최근에 어떻게 됐는지를 아시죠? 미국 법무부에 기소됐습니다. 혐의는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FARA, 그게 이제 외국 대리인 등록법인데 그거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어떤 혐의인지는 잘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럼 이 단어는 이 FARA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위반, 이건 뭐라고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간첩 혐의. 이 아일린 왕이라는 사람은 중국 정부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미국 내부에서 간첩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본인도 모두 다 인정을 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뭐 엄청 어떤 군사 기밀을 중국 쪽으로 넘긴 거는 아니에요. 위챗으로 중국 당국자한테 직접 지시를 받아가지고 친중국 선전부를 편집을 해가지고 퍼뜨렸던 거거든요. 지시를 받은 후에 중국 당국자한테 감사합니다 리더님까지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대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왜 중화인민공화국은 캘리포니아의 작은 소도시 시장한테 이런 선전물을 만들어 달라는 간첩 역할을 하라고 했던 걸까요? 영향력만 생각하면 사실 이왕이면 좀 거물급 정치인들한테 공을 좀 들이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이유는 사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소름이 돋아요. 이게 아주 효율적이거든요. 동네 시장이나 시의원들은 연방정부의 관심도 관여도 받지 않아요. 게다가 동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뽑은 자기 동네 사람인 건데 자기 시장의 말을 당연히 그럼 더 쉽게 믿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구석이 있겠죠. 그러니까 작은 동네 시장이나 그런 시의원들은 그렇게 이제 믿고 쓰는 그런 최고의 스피커이자 선전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방 정치인들의 진짜 권력은 뭘까요? 그건 바로 중앙 정치인보다 실질적이고
하고 또 즉각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있거든요. 지역 사정을 가장 일단 잘 알고 있고 밀접하게 관여를 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군부대가 있어요. 그 군부대 근처에 땅을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 그게 뭐 어떤 용도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그거를 변경하는 권한은 주로 지역 인프라를 관리를 하는 그런 허가들은 그런 지자체에 주로 있는 거거든요. 중화인민공화국은 바로 이런 거를 노린 거예요. 이른바 온 사회 동원, 영어로 얘기를 했을 때 whole of society 접근법을 쓴다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중국 정치인들이 연설을 할 때도 쓰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全社会共同责任이라고 하는데, 직역을 하면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국가의 전략적인 행보에 대한 개개인의 참여가 필수사항이다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정치 사상이 기반에 깔려 있다 보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뭐 제임스 본드 같은 특수 요원이 아니라 학자, 기업인, 지역 커뮤니티 리더, 심지어 유학생들까지 이렇게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 그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일단은 동원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아오는 자잘하지만 또 수많은 정보들의 파편이 있는데 전부 중국어로 다 모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자리에 모인 정보들을 연결을 하면 엄청난 빅데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쓸모없는 걸 수도 있어도 언젠가는 서방 국가들을 공격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빅데이터를 이렇게 프로세싱하는 AI를 생각해보면 답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중국은 앉은 자리에서 다른 국가, 특히 민주적 제도를 가진 국가들의 약점을 훤히 들여다보는 지도를 이제 손에 쥐게 됐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FBI 같은 수사기관들은 이런 방식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막말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앞마당 동네에 이장님이 갑자기 막 스파이 노릇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중국의 정치 공작은 사이버 공간으로 넘어가도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미국 전쟁부 거기라든지 아니면 락히드 마틴 같은 그런 대기업 방화벽을 좀 뚫는 그런 거는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돈도 많이 들 것 같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중국의 해커 그룹 APT10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조직은 아예 이제 전략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타겟팅을 할 때 기업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클라우드라든지 IT 시스템을 관리를 해주는 외주 업체, 즉 그 MSP를 해킹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 세큐리티 카메라를 보급해주는 업체를 활용한다든지, 우리가 사무실을 갈 때 출근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찍어서 들어갈 때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거를 공략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공급망 공격이라고 부르는데, 도둑이 튼튼한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라 그 집 청소업체의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한테 좀 열쇠를 받아와가지고 침입을 하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늘 우리 집에 청소를 하려고 오던 그 직원을 누가 의심을 했겠어요, 그쵸? 그냥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 도둑을 걸을 수 있는 형태로 애초에 되어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미국 해군 뭐 10만 명의 개인 정보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항공우주 기술 정보까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털린 적이 있어요. 세계 최대 강대국 중 하나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상상이나 될까요? 진짜. 근데 미국만 그렇지는 않아요. 최근에 불거진 영국 선거위원회 해킹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선거 개입이라고 하면 투표 용지를 바꾸거나 해킹해서 득표수를 조작하는 거를 상상하시잖아요. 근데 중국의 목표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유권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털고 가짜 뉴스를 좀 섞어서 뿌리는 게 진짜 목적일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왜냐면 누가 당선됐느냐, 선거 결과 그 자체보다 사람들이 민주주의적인 어떤 선거 시스템 그 자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나은 장사거든요. 야, 투표 다 조작된 거 아니야? 다시 선거해라 하고 중국은 이런 시스템들을 다 의심하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면 그러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사회에 한번 좀 이게 퍼지게 되면 그 국가는 내부 분열로 인해서 알아서 무너지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총알 한 방도 안 쏘고 적국의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가장 뼈 아프게 먹혀 들어간 곳이 바로 미국 위에 있는 캐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전직 캐나다 정보국 요원들의 폭로를 보면은 진짜 기가 막혀요. 중국은 캐나다에서 이른바 이제 삼위일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전략을 썼다고 하는데 삼위일체에서 말하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중국 국가정보기관이 맡은 역할이고, 둘째는 현지의 돈 많은 세계 엘리트들을 활용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삼합회 같은 그런 지역의 아시아계 범죄 조직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정보기관이 판을 짜요. 그러면은 돈 많은 엘리트들이 지방 정치인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합법적인 어떤 비즈니스를 위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금을 세탁하거나 협박 같은 그런 진짜 더러운 일들을 그냥 조폭들한테 이렇게 외주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터져도 아우 저거 그냥 동네 갱단이 서행한 거야 하고 꼬리를 나중에 자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생겨난 일들을 다 모아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이런 거를 사실 모자이크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동네 농경지를 하나 이렇게 사다 드리는 거, 그리고 문화 교류를 하는 협회 하나 좀 만드는 거, 따로따로 이렇게 떼어놓고 보면 순수하고 합법적이고 아무런 일이 없는 그냥 민간 교류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 조각들이 다 같이 움직이면서 모아보면 거대한 모자이크를 완성해 보면요, 그러면 어느새 캐나다 정재계 조직들이 중국 입김을 훨씬 더 많이 받고 그 입김에 넘어가 버리는 소름 돋는 그림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있는 조직 중에 통일전선공작부라고 있어요. 근데 이 공작부가 실행하는 가장 기괴한 형태의 공작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해외비밀경찰서예요. 사실 해외비밀경찰서에 대한 이야기가 그동안 되게 많기는 했어요.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 한복판에서 중국 공안의 비밀경찰서가 FBI한테 적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적발된 이 비밀경찰서는 지역 협회 건물에 들어가 있었는데, 사무실 겉으로는 그냥 향후회처럼 이렇게 간판을 걸어놓고 중국계 주민들의 어떤 운전면허, 뭐 중국 뭐 신분증 같은 거 갱신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다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계 반체제 인사들, 그러니까 공산당의 활동에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던 곳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당장 중국으로 돌아와라, 안 그러면 가족들이 다친다, 이런 식의 협박까지 했다고 해요. 미국 주권부터 권리 현장까지 위반하는 명백한 침해인 거죠.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의 심장부에서 사실상 다른 나라 경찰인 척하면서 영장도 없이 자기네 국민들을 탄압하는 상황, 이게 진짜 무슨 조지 오웰 소설에서 나온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이건 단순히 자국 국민들을 타국에 보내서 첩보 활동을 할 정도의 스파이 사건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은 그런 영토의 각국의 어떤 주권을 대놓고 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도를 할 거 아니에요. 서방 여론은 보통 두 가지 갈래로 갈라지는 것 같은데, 한쪽은 아유 저거 그냥 뭐 스파이 한두 명 잡힌 해프닝이잖아, 법대로 이제 처벌을 하면 끝이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되게 가볍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냉전 시대의 현지를 까먹은 건지 간접은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냥 뭐 기밀 문서만 훔쳐가는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반대쪽은 또 너무 극단적인 부분도 있어요. 중국이랑은 완전히 끝장내야 된다, 중국계 이민자들 전혀 받지 못하고 막 감시하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쉽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분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중국이 펼치고 있는 이
첩보전, 이 심리전, 이 냉전의 양상, 이 전략이 매우 섬세한 건데 그 뉘앙스를 좀 놓치는 게 아닐까요? 해피닝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스케일을 완전히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중국을 몰아내자는 쪽은 또 이 민주주의 국가가 가진 개방성이라는 가장 큰 무기, 또 우리가 지켜내야 할 민주주의 그 자체를 스스로 버리는 결과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진짜 질문은 우리 일상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거예요. 미국 연방정부나 펜타곤 중심의 거시적인 그런 안보 체계를 넘어서 일상의 안보 시스템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질문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우리 일상의 구석구석까지 다 스며들어 왔으니까 이젠 너무 거슬리지만 현실은 그래요. 지금 마이크로 안보의 시대가 됐습니다. 시의원, 동네 교육위원이 취임할 때 제일 먼저 받아야 할 교육 중에 하나는 리더십뿐만 아니라 외국 정부 기관이 어떤 식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나한테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건지, 우리 민주주의적인 질서를 지켜낼 수 있는 기초적인 방법들이 뭐가 있는 건지, 그 패턴을 배우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 단계가 된 것 같아요. 현실이 이렇게까지 된 게 솔직히 너무 싫고 너무 거슬리지만 나와 학교를 같이 다니는 유학생이나 내 사업을 접근하는 투자자나 구매자 중에 온 사회 동원을 강요받은 사람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구별을 할 줄 아는 눈이라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업들은 마찬가지겠죠? IP 재산권을 유지하고 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지켜내려면 자기네 방화벽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외주를 줄 때 그 IT 업체들한테도 무결점 수준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거대한 강대국 같은 미국마저도 작은 단위의 지자체조차 그렇게 국가 안보에 최전선이 됐다는 거를 뼈저리게 인정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빅월주에서 다룬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일상을 지켜내고 민주주의적인 과정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 사회를 동원한 공격을 받았다고 쳤을 때 온 사회 동원해서 방어나 반격을 해야 하는 걸까요?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할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에도 함께 살아가는 이 원빅월드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꼭 구독부터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다음 원빅월드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셨나요? 이 영상은요?